3월 초에 급격한 변동성 확대, 하루에 11% 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변동성이 잦아들다가 이제 3월 말 때부터 또다시 변동성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전략 담당하는 이경민입니다. 웅당 책방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갈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월, 2월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거기에 따른 보복, 이 과정들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유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브렌트유는 $50 이상, 50% 이상 올랐고 WTI도 50% 가까이 올랐던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익률 꼴찌입니다. 왜 수익률 꼴찌냐? 많이 올라서라고 볼 수 있겠죠. 3월 초에 급격한 변동성 확대, 하루에 11% 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뒤로 하고 변동성이 잦아들다가 이제 3월 말 때부터 또다시 변동성이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피가 5,000포인트 초반까지 갔다가 5,900선 장중에 5,900선까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80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다시 $100를 넘나들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금리는 더 올랐습니다. 4.45%를 넘어섰고 달러 인덱스도 1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원달러 한 집은 1,100원을 넘어서 1,130원까지 가고 있죠. 지수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더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이 버티지를 못하고 좀 꺾이는 모습들, 다시금 5,000선 초반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뼈아팠던 거는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거의 오른 것도 없이 거의 수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본다면 200일 이동평균선, 보통 추세선이라고 말하는 200일 이동평균선이랑 5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한국 증시가 또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터보컨트 이슈가 좀 가세하면서 IT, 반도체를 좀 흔들어 놓긴 했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었던 코스피 미국 증시가 좀 맥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코스피가 5,000선 초반까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2차 변동성 금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 때 단 이틀 만에 18% 넘게 폭락을 했던 그림에서 지금은 그 정도의 변동성은 아니지만 미국 증시와 함께 줄줄줄 흘러내리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엘리어트 파동을 아시는 분이라면 A, B, C 조정이고 다음 상승은 잇따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진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조금은 1주 길면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달러, 유가 예민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또 트럼프의 립서비스성 발언이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마 4월 중에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표에서 단기 흐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가는 $100를 일시적으로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해결 무드로 가게 됐을 때 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530원까지 넘나들고 있는 채권 원달러율도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첫 번째로는 사우디가 참전을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하우스비로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4월 중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해결 무드로 진입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하죠.
초반에 유가는 120달러의 근처까지 갔던 급등세를 보였다가 85달러까지 빠졌다가 완만하게는 오르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급등세는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막혀서 통과하는 선박이 이란 선박을 빼고는 거의 없고 물동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원유 물동량이 전 세계의 원유 물동량 21%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4주째 봉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120달러에 못 미치는 100달러 초반, 그리고 최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유가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위에 오른쪽 그림,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회색 선이 오만유고요. 그리고 이 짙은색 선이 범한유, 그리고 두바이유. 자, WTI 유가는 좀 올라가곤 있는데 오히려 오만이나 이런 쪽들의 유가는 찍고 떨어지고 있죠.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우디가 우회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 차질은 7.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0%가 막혔어 라고 걱정을 해서 120달러까지 갔다가 알고 보니까 상당 부분이 사우디를 통해서 나오고 있네 라고 하면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가지 않는 모습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되게 불확실성 변수고 시장에 압박을 주는 변수는 맞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양이 20%가 아니라 7.5% 정도다. 그래서 유가는 뭐 두바이나 오만 유가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WTI도 올라가긴 하지만 기존 직전 고점 120달러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쉽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게 장기화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고 있죠. 휴전에 대한 얘기, 협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보신 것처럼 이란은 곧바로 미국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있고 굉장히 강경 발언을 하고 이거를 뭐 어디 협상한 거냐 막 발뺌을 하는 수준으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또 트럼프가 거짓말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 변수에 의해서 미국과 대화하는 상대방 국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들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나타났어요. 과거 미중 무역 협상이 있기 전에 굉장히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어제 중국 고위 간부와 통화를 했어 라고 했더니 중국이 누구랑 했냐? 우리는 통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무역 협상 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있고 상대방 국가가 그래 우리 협상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협상이 잘 되면 좋겠지만 깨지면 미국이 상대방 국가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협상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국가는 거봐,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 국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는 상황이라서 안심하기는 어렵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가 우회로로 수출하다 보니까 사우디는 전쟁을 계속 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참전해볼까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유가는 올랐고 그죠? 자기네들 수출 원활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협상이 좀처럼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군사적 행동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공수사단이 3,000명이 중동 전개 명령을 승인했고 최대 1만 명 추가 지상군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상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굉장히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예멘 후티방군까지 가세하면서 자칫하면 홍해까지 막힐 수 있다. 홍해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사우디의 우회 수출로거든요. 거기까지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와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일러 이러는 기대와 강대강 대결 간의 충돌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저희는 좀 견디기 힘든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뭐냐면 이쪽 왼쪽 그림은 트럼프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긍정, 트럼프 정책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한다는 41% 사상 최저고요. 지지하지 않는다 56.8% 사상 최대입니다. 둘 간의 격차 15.8%포인트도 트럼프 2기 들어서 가장 많이
악화된 수치고요. 올해 11월 3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지지율도 민주당이 5.5%포인트 앞서면서 이 격차가 또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트럼프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들을 좀 되돌아본다면 원래 3월 31일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2월 말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거는 4주에서 5주 걸릴 겁니다 라고 했던 게 3월 31일 날 원래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한테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것을 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했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장사꾼이죠. 미국 에너지를 중국한테 많이 팔기 위해서 이런 수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길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율에도 부정적이고 민주당, 공화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면초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국을 왜 때렸나? 중국은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올해 연초 무슨 일이 있었죠? 베네수엘라를 타격을 했죠.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란을 타격했죠.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나라 때문에 중국 원유 수입 의 국가 중에 40%가 지금 제재받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냐 러시아 제재 풀어줬는데 이건 또 무슨 꼼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 요 노란색이 러시아산 원유예요. 원유. 굉장히 꽤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재밌는 게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 동안에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유를 비롯한 전반적인 원자재들을 중국한테 싸게 공급했습니다. 30-40%. 자, 그런데 제재가 풀렸어요. 그럼 더 이상 중국한테만 싸게 공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값 주고 팔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를 통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정도라서 경기가 좀 여전히 불안정한 중국한테는 좀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월 15일 날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이제 자꾸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원유만 생각하시는데 주요 비료 수출비 중에서 중동 지역이 꽤 높습니다. 질산 비료는 17.4, 인산 비료는 14.1, 관련 비료는 13.7.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란 타격 이후 비료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자, 근데 위에 그림, 오른쪽 보시면 요 빨간색이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긴 지역이고요. 요 초록색이 곡창지대입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딱 이렇게 오버랩돼요. 근데 3월, 4월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비료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20% 공급이 안 되고 비료 가격이 대폭등했다? 와, 이거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악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호르무즈해협이 풀려야지 비료가 이동을 할 것이고 비료가 이동하는데 2-3주가 걸려서 4월 초에는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4월 9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월 9일 날 풀릴지 협상이 타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트럼프 발언을 보게 된다면 그래도 잘 되고 있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또 오늘 들려온 뉴스로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일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돈을 벌겠죠. 두 번째로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때문에 부담스러운 아시아 국가들한테 자기네들 에너지를 팔 수 있어요. 둘 다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견디기 좀 어려운 환경,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이해관계가 좀 맞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4월 중에는 좀 해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걸프전 발발하면서 유가가 대폭등을 하니까 경기 침체로 갔고요.
9.11 테러, 이라크 전쟁 이후에 유가가 레벨업 되니까 IT 버블이 나왔고요. 유가가 어마어마한 대폭등, 160달러까지 150달러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그림 여기 보시면은 유가 상승률이 특히 200%를 넘나드는 그림이 나오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로 갔습니다. 이때처럼 한번 이 구간처럼 한번 삐쭉하고 떨어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삐쭉하는 흐름이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경기 침체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높은 물가, 높은 유가 레벨이 유지된다는 의미는 단기적으로 찍고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게 유지된다는 의미는 모든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자, 곡물가 안 오를까요? 에너지 써야 되죠. 오르겠죠. 그 축산물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겠죠. 동물들 키우는데 에너지 들죠? 오릅니다. 제품 가격 오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에너지 물가가 오르는 거는 뭐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물가 상반감률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 그림처럼 저희는 아직까지 코스피는 실적 장세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 90달러 이상, 100달러 이상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몇 주 지속되는 게 아니라 2달 이상, 한 분기 정도 지속되게 된다면 아마도 빠르게 역금융 강세로 갈 수 있겠다. 저희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쯤 역금융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점이 한 반기 정도 더 앞당겨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잠재되었던 리스크들이 터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모대출까지도 여러 가지 악재들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유가 레벨 100달러 이상의 흐름들이 장기화되면서 전방위적인 물가 상반감률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서 채권금리가 추세적인 상승을 할 때 그동안 눌려 있었던 잠재했던 리스크들이 하나둘씩 불거지면서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침체 가능성도 열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서 유가 레벨이 올라온 상황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저희도 하우스뷰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보면 꼴찌 코스피, 꼴찌에서 2등 신흥아시아, 꼴찌에서 3등 신흥거. 오히려 미국 증시는 덜 빠졌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첫 번째 이유는 자,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 파란색 바 차트가 1월, 2월 수익률이고요. 빨간색 바 차트가 3월 4일까지 단기 급락률입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코스피는 48% 올랐습니다. 19% 빠졌고요. 태국은 22% 올랐습니다. 9% 빠졌고요. 일본도 17% 정도 올랐죠. 8% 정도 빠졌어요. 대만도 22% 올랐는데 7% 빠졌고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스닥, 러셀 2000, S&P 500, 다우 오른 게 없으니까 덜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는 코스피가 왜 급락이 했고 3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너무 많이 올라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 1, 2, 3, 4등이 하락률 1, 2, 4, 5등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급락은 외국인이 팔아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 요 위쪽 그림이 외국인 매매인데 코스피랑 외국인 매매입니다.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외국인은 올해 1월 달부터 매도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말부터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쭉 팔아왔어요. 그런데 지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때는 올랐고 왜 이때는 떨어졌냐? 그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요 밑에 보시면 금융투자가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ETF 매매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12월부터 최근까지 금융투자 누적 순매수랑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는 0.9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90% 확률로 가치가 달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등락까지 똑같죠. 등락까지 똑같고 그리고 3월 3일, 3월 4일을 되돌아보신다면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급이 약해진 건 맞아요. 근데 이 약해진 수급을 그냥 금융투자가 하드캐리해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 와중에 3월 3일에 장중, 오전 지나면서 금융투자가 매도 전환하면서 7%가 빠졌고요. 3월 4일에 금융투자가 대규모 매도하면서 11%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 주도권은 외국인이 아니라 금융투자가 쥐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코스피가 글로벌 지수 중에 유독 많이 빠진 이유는 1, 2월 달에 유독 혼자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금융투자의 매도 전환이 좀 시장에 충격을 크게 가져다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서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흐름이라고는 하지만 수급의 힘, 코스피 등락을 좌지우지하는 금융투자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들이 저희는 조금은 향후 흐름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300선 전후, 많이 빠져야 5,200선 전후에서의 바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다시 5,000선 초반으로 갔고, 요 그림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 더 빠져도 기승전 상승. 그러니까 5,200에서 바닥을 잡았어도 올라갔을 것이고, 5,100을 깼어도 다시금 올라가는 그림이다. 다만 진바닥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추가 하락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4,900선 전후가 좀 의미 있는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900선이라고 한다면 PER 기준으로는 7.5배가 안 됩니다. 8배가 한창 안 돼요. 그리고 PBR 측면에서는 24년 이후 평균의 플러스 2표준편차 수준이라서 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고 프리미엄 받는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4,900선 전후,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4,800선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1차 급락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작년 12월 저점에서 상승한 분의 한 50% 정도 되돌렸는데, 이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5,100이 깨짐에 따라서 저희는 61.8% 정도 되돌리는 수준이 한 4,800선, 그리고 25년 4월, 진바닥에서 쭉 올랐을 때 엄청나게 오는 거죠. 2280포인트에서 3400, 6300까지 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만큼의 상승의 38.2% 되돌림도 한 4800선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좀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4,800, 4,900, 5,000을 살짝 깼다가 다시금 레벨업 되는 그림을 열어놓고 있어서, 만에 하나 5,000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좀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요 위에 그림이 파란색 선이 코스피 고점 대비 하락률이에요, 하락률. 요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그려드린 게 2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20% 정도 조정받았고, 작년 트럼프 관세 부과 때,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플러스 미국 시종등 강등이 있을 때, 그리고 중국 긴축 쇼크 2004년. 보시면은 이때마다 밑에 그림 뭐냐면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 2004년에도 경기 사이클 하락, 2011년에도 경기 사이클 하락, 2018년에도 경기 사이클 하락, 작년에는 또 지지부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은 어떻죠?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경기 20% 정도 조정받았는데, 경기 상승, 경기 확장 면에서 맞는 첫 폭락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꺾이지 않는다면 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에요. PER이 지금 장중 5,000선 초반까지 갔는데 5,050선 정도가 7.59배 정도가 되고요. 5,000포인트가 7.5배예요. 7.5배 언제 갔냐? 코로나 때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갔고요. 그리고 그 수준은 2011년에 갔고, 언제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꺾이고 떨어지고 실적이 안 좋아질 때 갔던 레벨이 7.5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7.5배를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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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반등. 딥 밸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항상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R 너무 비싼 거 아니냐? 1.39배까지 떨어졌어요. 1.7배까지 갔다. 근데 ROE가 너무 개선되다 보니까 과거 회기선보다 낮아진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빠져서.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은 딥밸류,
PBR은 정상화 또는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꺾이거나 망가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폭은 제한적이고요. 시장의 걱정은 있지만 물가 전망은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사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한국이죠. 프리미엄 시즌 들어오면서 실적 전망치가 또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유가 레벨업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 짧게 영향을 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길게 영향을 줄 거라고 걱정을 하나요? 길게 줄까 봐 걱정하잖아요. 보시면은, 지지난주에는 1분기, 요 맨 끝이 1분기거든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하반기. 최근, 지난주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행 EPS도 664.9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PER 10배가 265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장중 저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7.5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뒷배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 흐름이 올라왔던 건 정책 플러스 실적 장세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2월까지 수익률이 좋았던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이죠. 자, 일본은 정책 기대, 경기 부양 기대, 그리고 대만은 반도체, 실적. 한국이 왜 1등했냐? 정책도 세졌고 실적도 올라왔고 선행 EPS 어마어마한 레벨 됐다 보여드렸죠. 이 와중에 코스피는 3월 내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정책 드라이브는 더 세졌습니다. 정책 모멘텀은 더 세졌어요.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한국 유통지수는 매년 늘어났다라는 부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급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시장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화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증시 공급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였던 거, 올해도 1, 2월 달에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던 것은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 정책이 변하는 것들이 좀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월 달에는 주요 기업들이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 건수만 따지면 작년 한 해에 378건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었는데 3월 말까지만 205건. 건수로만 따져도 50% 이상 넘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 규모, 주식 수로 따지면 작년 연간 전체의 70%를 넘어서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벌어질 거라는 예고편 같은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는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저희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 높아지고 지금 저평가는 더 저평가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다,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건데, 제가 요 위에 그림은 과거 웅달 책방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요. 자, 이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리스크 오프, 위험 회피 심리입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예요. 심리 지표다 보니까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해요. 심리가 너무 과열되면 좀 식혀지고 심리가 너무 침체되면 좀 회복되고 이런 그림이겠죠. 자, 이 두 지표 모두 다가 0.8 이상 리스크 회피 심리 정점권에 도달한 적은 작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 작년 4월 이후 어땠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 회피 심리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들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즉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심리 지표까지 반영을 해서 저희는 지금 변동성이 좀 더 있다 하더라도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이지 여기서 매도 실익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어닝 시즌이 좀 앞당겨지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워낙 레벨이 높아져서 그렇긴 한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영업이익 전망치 전월 대비 변화를 보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빼고 나머지 업종들이 몇 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26년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선 1분기 실적은 18개 업종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고, 연간 실적 전망은 16개 업종이
실적 규모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26개 업종 중에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실적 좋아질 것 같아 라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3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50% 늘었습니다. 일평균으로도 40%가 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46%, 컴퓨터 주변기기는 244%, 어마어마한 수출 증가세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데이터는 3월 20일까지 수출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수출 데이터라는 거죠. 금액 자체도 레벨업되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아마 1분기 실적 시즌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좀 더 좋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석유 제품,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전반적으로 IT가 좀 많죠. 특히 반도체 위주로 된 것들. 그리고 국가별로 따진다 하더라도 홍콩, 대만, 중국, 아시아 쪽이 좀 좋아요. 왜냐면은 아시아 쪽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반도체, IT 중심의 실적 개선 흐름들이 지속되고 최근 들어서는 그 외 업종들까지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아마 26년 1분기 실적 시즌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 매도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전형적으로 1, 2월 달에는 리밸런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1월, 2월 달 동안에만 장중 고점 기준으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가만히 거의 안 움직였고 코스피만 50% 올랐으면 어땠을까요? 얘가 너무 오버웨이트 돼 있는 거예요. 시총 비중보다.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외국계 운용사에서는 계속 컴플라이언스에서 경고가 떴대요. 한국 주식 비중 너무 높다. 그럼 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 그림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 지분율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줄여야지 하고 판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비중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한국만 오버웨이트되고 나머지가 언더웨이트되다 보니까 얘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원달러율 레벨이 높아지면서 좀 매도가 출회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또한 좀 지나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코스피 순매수 강도예요. 매수 강도를 보는 이유는 매수 금액을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금액은 항상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매매 비율을 10일, 20일 누적한 걸 한 그림인데 보시면은 코스피 전체로는 10일 기준으로는 최악의 수준을 지나고 있고 20일 기준으로는 코로나 때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매도가 세지고 있어요. 매도가 무한대로 써질까요? 어느 정도 팔면 돌아오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까지 팔면은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이 또한 여기 보시면 10일 누적은 코로나 수준에 뭔가는 매도가 세게 들어왔었고 지금 20일 수준도 세게 들어왔다가 조금 풀리고 있는 그림이고 반도체도 매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최근 다시 매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얘는 이미 매도 클라이막스가 지났기 때문에 저는 시장, 반도체, 자동차 이 세 업종은 단기적인 매물 수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세게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원달러율이 1930원을 넘나들고 있죠. 저희는 2008년 당시 1차 고점인 1930원까지는 열어놨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이 안정되고 달러 인덱스가 안정되게 된다면 저희는 달러의 원달러율은 1400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은 다시금 매수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오른쪽 보시면 파란색 선이 WTI고요. 빨간색 선이 원달러율입니다. 어떻게 보시죠? 거의 똑같이 가죠. 등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지 좀 시장을 좀 빠르게 안정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와 이란 간의 협상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WTI가 한 80달러까지 떨어지면 한 1480원, 1500원 깨는 그림일 거고요. 7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1450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서 기승전 지정학적 리스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원달러율도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더 회복되는 그런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야, 한국의 그 코스피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직도 여전히 한 60 근처거든요. 변동성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시장 참여자들 중에 전문가들, 선물이나 뭐 옵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한국 코스피의 상하폭을 얼마나 넓게 보고 있느냐를 갖다가 수치화한 지수를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 60 정도 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한 30, 뭐 요 정도에 있어야지 좀 안정적인데 아직도 그 진폭 자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차하면은 폭등 폭락이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코스피 고점이라고 보는 시각은 글쎄요,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단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스피의 그 선행 PER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선행 P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향후 1년 지나서 벌어들일 순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이 몇 배냐, 현재 코스피 전체 시총이, 그걸 갖다가 보통 그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그 역사적 평균,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적 평균치가 한 10.2배 정도 돼요. 근데 오늘 또 폭락이 나왔으니까, 어제 급등 나왔는데 오늘 폭락 나왔으니까 그게 한 8.2 정도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역사적 거의 저점이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금융위기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게 한 7.5배에서 8.5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저점이라는 얘기가 거의 지금 현재 이게 뭐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폭락했다고 하지만 오늘 뭐 한 5,100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그 정확하게 장 끝나고 나서 지수를 안 봐서 그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업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들, 조선 업체들, 전력 기기 업체들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이 회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순이익에 비하면은 8배밖에 안 된다. 근데 역사적 평균이 10배였다. 그러면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15에서 20% 정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현재. 현금 보유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같이 급락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왜 급락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막 내동매매 하거든, 던져버리거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할 거라고 대부분 시장 참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이란은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이런 어떤 강경 발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투매 물량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그 투매 물량이 나올 때 현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자기네 주식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막 내려가니까 그냥 던져버리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동매매가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공포에 질려서 급락을 하는 건데 이럴 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지금 매크로 이슈에 내 주식도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구나. 나는 참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가령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뒤에 가서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삼성전자의 밸류를 해보면은 현재 굉장히 싼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막 삼성전자가 오늘 막 급락을 하잖아요. 이럴 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식을 조금 담을 수가 있겠죠. 심리적 안정감도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그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막 뇌동매매에 의해 가지고 급락이 나올 때 특정 주식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다 같이 떨어질 때 이럴 때 우리 함주 담기가 참 좋잖아. 싸게. 그런 의미에서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예.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강경 스탠스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지정학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지정학적 알파라고. 그분이 이제 지금 갑자기 그 저자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의 선호는 제약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이 좀 약간 좀 어려울 텐데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인이라고 얘기할게요. 정치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진짜로 선호하는 건 이란이 완전히 굴복하는 거겠죠. 그리고 협상장에 나와서 싹싹 빌면서 항복하는 거겠죠.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제약 조건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 가령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자신의 지지도는 형편없이 떨어질 거고 유가는 급등할 거고 주가는 폭락할 거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트럼프를 막는 제약 조건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갖다가 못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미 지지도는 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당한 정도의 조정이 왔잖아요. 국채금리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10년물이 뭐 한 4.4%, 4.5% 정도 하니까.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지지도는 점점 빠지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하고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날 명분을 서서히 찾아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왜 오늘 그렇게 강경 발언을 했느냐? 미국장이 다 끝난 시간에.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성금요일이라고 미국장이 휴장을 해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정도 시간이 생겼죠. 뭐 이거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막 굉장히 강경한 언사를 내뿜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거의 전쟁은 끝 무렵이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어도 미국의 스탠스는 그래요. 반면에 이제 이란은 뭐라고 할까요? 상대의 제약 조건을 역이용하려고 하겠죠. 뭔 얘기냐면은 이란은 전쟁을 어떻게든지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시간과 경제라는 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했잖아요. 유가를 폭등시켰잖아요. 이 부분으로 더 압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오히려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은 준 다가 반면에 이제 이란의 제약 조건은 뭐가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는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적으로 돌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란이 계속 뭐 전쟁을 갖다가 하면서 걸프만을 타격을 하고 호르무즈를 갖다가 계속해서 위협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게 될 거라고 가라고 유럽연합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많겠죠. 걔네들도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글쎄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정도면은 그 휴전이든 종전이든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예. 템베거는 시장이 가장 암울해 보일 때 그때 싹을 틔우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장이 막 과열돼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웬만한 주식들 다 올라가잖아. 거기서 템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폭락 장세를 보일 때 그리고 어두운 데가 보일 때 그때 템베거는 싹을 틔우는 거고 그런 싹을 틔우는 종목들은 그럼 뭐가 싹을 틔울 거냐. 궁극적으로는 기술적 혜자를 갖고 있고 펀더멘탈이 아주 좋고 이런 종목들 유심히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장이 완전히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공포에 사라고 그러잖아요. 공포에 팔지 말고 공포에 사라. 그렇습니다. 글쎄요,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테마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 같은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뭐 지금 50% 이상 조정받은 소부장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 우주항공 쪽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종에도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템베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기업들보다 코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 쪽에서 그런 템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왜 그러냐면 코스피도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작년 올해 너무 많이 올랐잖아. 방산도 그렇고, 그렇죠? 전력기기도 사실은 많이 올랐고.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한 20 몇 퍼센트, 30 몇 퍼센트 고점에 비해서 이제 조정받은 거거든. 올해 이렇게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쌌었으니까 템베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하다못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코스피 업종에서는 글쎄요, 그런 업종 찾기가 이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중동에서의 어떤 전쟁 이전부터 외국인들은 조금 이탈 조짐을 보였죠. 거기 이탈 조짐을 보인 이유는 사실은 비중 자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주를 너무 많이 담잖아.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보통 그 펀드라든지 패시브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안 된다는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파는 거야. 그냥 그 주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비중 조절 차원에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어떤 일이 닥쳤어? 중동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산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자산, 한국 자산에서 좀 손을 띈다?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이제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역사적 평균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 자체가 코스피 전체로 외국인 비중 자체가 보통 한 31%에서 34%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얼마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냐? 28에서 29%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야? 역사적 평균보다도 훨씬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의 매도는 거의 클라이맥스에 거의 다다르지 않았나. 이게 그럼 언제 돌아올 거냐? 시장적 리스크가 휴전, 종전? 어떤 이런 뉘앙스들이 이제
글쎄요, 다음 주, 저는 반드시 제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음 주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거, 그런 뉘앙스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동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점들. 다행히 이제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국채를 사기 위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내려갈 어떤 기미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이제 클라이맥스, 정점에 거의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